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본부장 김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역 콘텐츠 산업 진흥 어떻게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해법을 찾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동종업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이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편하게 얘기해 나가는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현황,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콘텐츠 전략, 지역 콘텐츠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현황입니다. 그럼 콘텐츠란 뭐냐? 용어 정의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이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하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또 하나는 문화산업기본법이죠. 콘산법 2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콘텐츠란 하고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 가로 열고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어 가자면요. 콘텐츠 제작이란 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를 어찌어찌 해서 만들되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 또는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죠. 아날로그 콘텐츠, 오프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디지털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법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산법을 보시겠습니다. 이 법 2조에는 문화산업이란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고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 인쇄 전기 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등등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 관련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문화 콘텐츠, 디자인, 여기서 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용자 제작 문화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명시를 한 거죠. 이어서 계속 명시된 산업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의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항목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거죠. 문산법은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제시한 장르와 항목 이외에도 융복합한 것까지도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콘산법도 각각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고 해놨으니까 역시 융복합을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법률상 용어가 이렇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본 거고요. 그래서 기관 명칭을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으로 바꾸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도 올해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거고요.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2,000개 이상이 넘는 기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없어서 아쉽지만 미국 라스베가스에 출장 가지 않고서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하죠. 올 디지털이라는 모토로 열린 이번 전시회 주최 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 CTA죠. 여기서 CES 2021년 6대 키워드로 꼽은 게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디지털 전환, 로봇,
자동차 기술, 5G 연결, 스마트 시티를 꼽았는데요. 미국만 해도 디지털 헬스 분야 성장이 폭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수치를 보면 19년에 3억 6,500만 달러, 20년에는 6억 3,200만 달러, 21년에는 8억 4,500만 달러, 이래서 24년에는 12억 4,600만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 혁신의 미래는 로봇 도우미, AI 진단, 확장현실인 XR 치료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2달 만에 2년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이전 계획을 초과할 걸로 예상한 글로벌 기업은 59%로 나타났고요.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61%로 조사되었어요. 코로나 시대 분야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보면 피트니스 분야의 경우에도 디지털 피트니스를 이용하는 미국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30%에서 35% 증가를 했고요. 대면 수업을 주로 했던 체육시설도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기 시작한 거죠.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미국 법원에서도 청문회에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로봇 활용도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청소, 배달, 재고 정리, 밀접 업무, 건강, 격리 등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율배달 로봇은 도로와 하늘에서 운행을 시작을 하고요. 저는 사실 자동차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작년 2020년 CES에서 보여준 테마는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들은 과연 뭘 할까? 이런 거였는데요.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즉 콘텐츠를 즐긴다는 컨셉 테마가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CES에 나온 자율주행차들의 경우를 보면요. 혁신 기술, 각종 서비스를 굉장히 폭넓게 제시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G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인데요.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무 복귀를 위해서 더 똑똑하고 안전해진 빌딩, 비대면 기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원격 협력 등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까지가 6대 키워드로 꼽힌 이유들입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 거죠.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규모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다만 작년 상황을 현재까지 집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치는 확정된 게 아니고 예측치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콘텐츠 산업 성장은 다소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8% 성장한 130조 2천억 규모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5.8%가 하락한 118조 1천억 규모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콘텐츠 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임이나 웹툰 이런 비대면 콘텐츠 수요는 크게 늘어나서 매출 규모 또한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면 콘텐츠인 음악, 대중예술, 영화 분야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매우 클 것 같고요. 2020년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최대 6.7% 또는 최소 5.1%가량은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매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에 힘입어서 수출 규모도 작년에 비해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규모인데요. 64만 7천 명에서 68만 8천 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하면 0.8%,
또는 마이너스 5.2% 성장하는 선에서 그칠 것 같아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제작을 중단하거나 연기함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되고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 인력을 뽑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 산업 생태계는 기획, 제작, 유통, 소비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고요. 창작자와 기획 제작사는 소규모이고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화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대기업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타 다른 발달된 산업 구조와 비슷한 양상인 거고요. 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거죠. 넷플릭스만 해도 글로벌 독점 체제로 보였지만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공룡 기업들이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콘텐츠 산업을 전망하면서 정리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중 5개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도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19 영향 하에 있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불안해졌고 불확실해졌죠. 그 불안과 불확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올해도 콘텐츠는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건 콘텐츠 산업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온 결과이고 디지털 또는 인터넷 기반의 성장 기반 하에서 미래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재 그리고 앞당겨진 미래에 놓인 올해 콘텐츠 산업 전망 5가지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 바로 메타버스 얘기인데요. 현실과 비현실이 함께 엮인 거울세계 플랫폼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통 문화를 즐기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앞서 CES 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율주행차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역시 엔터테인먼트는 중요한 소비재인 거죠. 미국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이 온라인 슈팅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가진 바 있고요. 국내에선 네이버 제페토 그리고 NC소프트 유니버스도 지난주에 오픈을 한 거죠. 벌써 안 좋은 평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가상현실이 더 현실처럼 보이는 그런 시도는 거듭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확장과 연결의 재편입니다. IP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간 IP의 확장 방식은 실패 위험을 낮추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성공을 거둔 원천 콘텐츠를 부가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웹툰, 웹소설처럼 낮은 비용으로 대중적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비용이 들지만 성공의 파급력이 높은 영상 콘텐츠로 확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IP 확장 방식이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게임화, 게임의 영화화 이런 것처럼 IP 확장 장르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발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IP는 확장하고 그 사례도 더욱 늘어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은 기획 단계부터 세계관을 구축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보다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웹툰이나 아이돌 IP에 대한 시도는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IP 확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즉 팬덤이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데요. IP 확장 시도가 다양화되면 팬덤 문화와 콘텐츠 향유 방식의 변화, 그와 관련된 산업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함께 가속화되겠죠. 이것만 아니라 콘텐츠를 즐기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영화관, 노래방, PC방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신해서 거실이, 각자 방이 이를 대신하거나 또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위기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계가 없는 경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간 경쟁만이 아니라 콘텐츠와 비콘텐츠 간 경쟁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쿠팡의 동영상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마존이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서비스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전략이 국내에선 어떻게 적용될 거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것도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웨이브와 카카오 TV, CJ ENM과 네이버 제휴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 간 경쟁적 협력도 활발해질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각자 약점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휴 형태가 어떠한 시너지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경계가 없는 연결 그리고 협업의 확대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이용자에 대한 겁니다. 과거 코쿤과 달리 진화하는 코쿤 얘기인데요. 누에고치처럼 안전한 보호막 안에서 생활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코쿤족을 일컬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코쿤족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비 양상은 직콕에서 시작해서 차콕으로 이동할 거에도 주목을 하자는 거죠. 드라이브인 방식의 콘텐츠가 보다 활성화될 거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콘텐츠의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또 이용자들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자기 표현의 확대에서 더 나아가 좋아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자기 표현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가치관과 불일치하면 구독 취소한다고 해서 신조어인 가불구치란 말로 줄여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보다 꼼꼼하고 깐깐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다음으로 디지털 뉴딜은 콘텐츠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예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인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함께 묶은 이름이고요. 콘텐츠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이 DNA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성장과 적응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죠. 스트리밍화, 원격화, 가상화 이런 건 팬데믹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도입과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박스 오피스를 추월하는 원년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2024년이 되면 그 격차는 2배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퍼스트 사업이 본격화된 거죠. 네트워크 부분은 이처럼 동영상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온라인 공연, 라이브 커머스, 클라우드 게임이나 실감형 콘텐츠 같이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다 연결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와 AI가 가속화시킬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변화, 그리고 초개인화 현상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집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실현 사례는 증가할 것이고 또한 개인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큐레이션도 강화될 겁니다. 이에 맞춘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전략 도입이 가시화되겠고요. 콘텐츠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콘텐츠 이용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니까요. 이 때문에 단말이나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단위로 소비자를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보유한 데이터 양과 질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파괴적 혁신을 가능하도록 동력으로 작용하는 시대는 올 겁니다. 디지털 뉴딜은 기술 자체가 아닌 사람과 사회를 위한 기술이어야 하고요.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는 DNA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콘텐츠 기업과 창의 인력이 그 과정의 변화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한류의 도약입니다. 작년 기생충과 BTS를 필두로 글로벌 콘텐츠 산업 속에서 한국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주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죠. 봉준호 감독 표현대로
한류가 언어와 국경의 1인치를 넘었다면 한류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또 다른 1인치를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 첫걸음으로는 신당방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과 그리고 IP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확장 방식에 대한 겁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유통 방식을 중심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보다 지속 가능한 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확장 전략이 모색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지속이 될 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에 이어서 작년엔 9월에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을 대통령 모시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은 정책금융 확충, 실감 콘텐츠 육성, 신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 이렇게였어요. 매출액 125조 원, 수출액 103억 달러, 고용 68만 명, 세계시장 규모가 7위의 콘텐츠 산업이 코로나로 인한 극장 공연 등 현장 소비가 급감을 했고 창작과 제작이 중단되는 그런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겪게 됐죠. 온라인 유료 공연과 장르 그리고 플랫폼 융복합이 일어난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한류 경쟁력 그리고 비대면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는 계획이죠. 또 한 번의 도약, 디지털 뉴딜은 경계를 넘어 콘텐츠와 기술이 만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3대 전략은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전용 공연을 위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도 지원하고 금융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콘텐츠와 플랫폼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일,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고 실감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 차세대 게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조성하기 위한 일,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을 보존과 국민들이 향유토록 하는 일, 콘텐츠 IP 활용 시장 확대해 나가는 일,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신한류를 확산해 나가는 일, 상생협력의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 일, 이런 총 10개 과제를 발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실감 콘텐츠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광화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 프로젝트 이름을 광화시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고자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개막한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을 새로운 관광의 명소,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명명했던 광화문은 이제 빛처럼 빠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빛과 같은 따뜻함으로 세계를 치유하자는 뜻으로 재해석하자는 겁니다. 5G의 특징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콘텐츠를 보급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콘텐츠 세상, 국민들이 새롭게 즐기는 콘텐츠 놀이터가 되도록 할 겁니다. 8개 이상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 콘텐츠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제가 콘진원에서 지역 콘텐츠 사업을 담당한 지 올해로 4년 차인데요. 올해 지역사업본부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주도하는 지방 분권화를 이루겠다는 비전하에 2년 차인 지역 거점 기관을 보다 안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 거점 기관은 전국에 16개 권역별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간 콘진원에서 탑다운식으로 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지역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또는 특화 사업이 다를 수 있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산업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울을 제외한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저조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을 빼놓고 보면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 5.3%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액 비중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콘텐츠 산업 지역 비율을 보면 사업체 수는 67%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47%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출액은 35%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원 목적과 괴리가 있거나 지원 효과가 미비한 인프라 지원 등 사업은 축소해 나가고 중복되거나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만 해도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콘텐츠 코리아 랩, 글로벌 게임 센터, 음악 창작소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경계가 모호하거나 수혜기업 측면에서 중복이라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 운영되거나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에 의거한 단기, 중장기 사업계획을 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 대비 성과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수혜업체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사업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DCA, 즉 계획, 실행, 점검, 환류 체계에 근거한 성과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적용되어야 하겠죠. 지역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공 모델을 발굴하자는 겁니다. 이렇다 할 지역 대표 콘텐츠나 성공 모델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제까지 방치된 문제점들은 차치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 내 구성원들, 구성기관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역에 필요한 창업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우수한 강사진 또는 멘토그룹,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고요.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 기업과 기존의 성공한 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지역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일, 바로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앞서서는 디지털 뉴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형 뉴딜이 구체화되려면 실감 콘텐츠와 연결하는 일,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에 투입된 누적 예산을 봤더니요, 총 6,478억 원입니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액수이고요. 이 중에서 전북에 투입된 예산이 706억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와 지방비가 합해진 숫자입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2위 지역하고는요 140억 이상 차이가 나고요. 내역을 보면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전북에서는 웬만한 콘텐츠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 콘텐츠 사업 예산 1등의 또 다른 이유는 2018년에 추경 사업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당시에 군산예술 콘텐츠 스테이션과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 만들어지면서 받은 예산들이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자체들은 균형 발전이 모토입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 인정하실 거고요.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거란 점에는 이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전라북도, 그러니까 광역도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한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가 있겠고요. 동시에 전라북도 내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북 내 모든 기초시가 균형 있게 동시에 발전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전북 내의 사업을 보면 2018년 추경 사업이 배정된 군산시 외에는 대부분 전주시 중심으로 콘텐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주시 중심으로는 뭔가 성공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전북에서 성공 모델이 나와야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쓴소리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 체질을 바꿔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콘텐츠 산업진흥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에 대한 해법은 전북에서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 트렌드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콘텐츠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